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주 마주하게 되는 브랜드가 있죠.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주 찾는 주유소라든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침투해 있는 바로 SK그룹이죠. 그런데 이 SK라는 그룹이 원래는 양복의 안감이나 이불감을 만들던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탄생한 SK그룹은 몇 번의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섬유에서로 시작한 SK그룹의 퀀텀 점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SK그룹, 현재 재계 2위의 엄청난 기업 집단이죠. SK가 현재 손을 대고 있는 주력 사업들을 보면요, 통신, 에너지, 반도체, 화학 대부분 다 고부가치 산업들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직원들의 평균 임금도 되게 높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룹사 중에서는 거의 탑급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SK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의 안감이나 이불의 겉면인 이불감을 만들던 섬유기업이었어요.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은요, 1944년에 수원에 있던 선경직물이란 곳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도 일을 꾸준히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이후에는 자기만의 사업을 위해서 퇴사한 다음에 바로 원사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교착 상태로 접어든 1952년에요. 수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이 일하던 성경직물 공장이 사실상 방치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건 내가 좀 손을 좀 보면은 다시 한번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친에게 자금 지원을 받고 여기에 따로 빚까지 져가면서 성경직물 공장을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최정건 회장은 남아있는 직물 기계들을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직원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1953년 7월에 다시 공장을 오픈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SK그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성경직물의 시작이었죠. 당시 성경직물에서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던 것은 인견이라 부르는 레이온입니다. 지금이야 폴리에스테르에 밀려버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명과 함께 신의 직물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자, 이걸로 뭘 만들어 팔았냐면요, 바로 양복 안감이랑 이불감입니다. 이때 성경직물에서 낸 브랜드가 닭표 안감, 봉황표 이불감 이런 거였는데요. 이게 당대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자, 이렇게 번 돈으로 설비를 점점 더 확충해 나가면서 1960년대에 이르면은 당대 최고의 섬유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점점 더 관리할 영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최정건 회장은 동생인 최정현 회장을 회사로 불러들입니다. 저돌적인 최정건 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뒤에서 최정현 회장은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형제가 끈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간 거죠. 이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현재 SK그룹의 사촌 경영은요, 바로 이때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사업이 커지니 초창기 레이온 사업에서 벗어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1958년엔 나일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69년부터는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섬유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원유에서 정제한 원료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최정건 회장은 석유화학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정제 사업도 같이 하면서 섬유 사업까지 같이 한다면 그야말로 전후방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원료 조달도 수월해지지만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분야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정건 회장은요, 기존의 섬유 사업에서만 머물지 않고 석유 화학 사업까지 확장해서 석유에서 섬유까지 일하는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원료인 원유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인 최정현 회장을 사우디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맥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최정현 회장도 사우디의 오일 상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 인연을 통해서 사우디 왕가와의 인맥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자, 그렇게 야심찬 계획하에 1973년에 성경석유와 성경유화를 설립하면서 이제 신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터졌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전년 대비 한 3-4배씩 막 오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석유화학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해 말에 최종건 회장이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인 최정현 회장이 급하게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그 수습을 하려 나섰지만요, 일단 유가가 너무 오른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에 빠졌던 거죠. 이때 최정현 회장의 사우디 인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일 쇼크 당시에는 중동의 석유 생산 국가들이요, 이제 수출 제한을 추진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석유를 조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최정현 회장이 사우디 인맥을 통해서 이걸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다시 한번 터졌는데요. 이때 최정일 회장은요, 자신의 사우디 인맥 중 한 명이었던 야마니 석유 장관과의 인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로부터요, 한국이 필요한 만큼 석유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걸로 당시 청와대에서 최정일 회장 앞으로 친서를 직접 보낼 정도였고요. 그러던 와중에도 최정현 회장은 형인 최정관 회장의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꿈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 결과 대한석유공사 지분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됐죠. 사실 대한석유공사는요, 62년에 정부에서 설립한 독점 국영기업이었는데요. 1970년에 미국의 걸프사라는 곳이 지분 50%를 가져가면서 경영권을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걸프사가 큰 경영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걸프사에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맞춰서 정부도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때 인수기업으로 성경이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건 두 번의 오일 쇼크 동안에 최정일 회장의 공이 워낙에 컸고요. 그리고 사우디 왕가와의 유대 관계가 매우 두터워서 원유 공급과 조달에 유리한 점을 높게 평가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기는 인수 자금을요,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사우디에서 조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수 자금 조달 능력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석유공사는요, 포천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면서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죠. 아무튼 이렇게 1980년에 석유공사를 인수해서 유공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 유공이 그룹의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단번에 성경그룹은 대개의 주요 그룹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유공이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이고요. 자, 이렇게 유공을 인수하고 석유에서 섬유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에 성공한 이후 최정현 회장은 바로 그 다음의 차세대 산업을 노리게 됩니다. 바로 통신산업이었죠. 1980년대 초반에 유선 전화 같은 경우는 1가구 1전화의 시대일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무선 전화 시장은 철저하게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무선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간요, 북한과 교류할까봐 싶어서 청와대 경호실이나 안기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1984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요, 자회사로 한국이동통신을 세우면서 삐삐와 카폰 사업을 이관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에 이 부분을 개방한 거죠. 이게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요, 무선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던 목적에서였죠. 이때 미국에서 무선통신 시장의 가치를 알아본 최종현 회장도요, 이 무선통신이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84년에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미국 회사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통신회사를 설립했다. 이걸 합쳐서 대한텔레콤을 출범시킬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이렇게 성경그룹과 최종현 회장이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쯤이에요, 정부에서도요, 한국이동통신 독점 체제로는 빠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이 시장을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다 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성경그룹은 일찌감치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하는 데 성공하죠. 그 덕분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성경그룹이 선정되었고요. 그런데 이때 성경그룹이 특혜 시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왜냐면 최정현 회장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란이 생길까봐 최정현 회장 처음부터 2등이 없는 1등을 하라면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하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로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한데요, 이때 정해창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최정현 회장 등에게 이동전화 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이 날라왔던 거죠. 내용이 뭐냐, 이렇습니다. 대한텔레콤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여 국가 발전에 함께 매진하기 위하여 유공이 자기 책임하에 구성주주를 설득하고 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현재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협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당시 청와대에서 공문에다가 자진 포기, 자기 책임하에 등의 표현을 강조한 건요, 사업자 선정 취소에 따르는 법적 책임조차도 대통령의 사돈인 최정현 회장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공문까지 날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최정현 회장은요, 특혜 시비를 받으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무선통신 사업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니라 다음 기회에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죠. 그리고 그 기회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다시 진행되었거든요. 이번엔 특혜 시비 논란이 벌어진 걸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요,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신 사업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컨소시엄 구성을 정경련에 맡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최종현 회장에게는 난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최종현 회장이 당시 정경련 회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경이 참여했다가는 특혜 시비와 논란이 또 벌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현 회장은요, 선경이 제2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했다가는 재계간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말 장고 끝에 제2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동시에 민영화가 추진 중이던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죠. 왜냐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를 발표한 직후에 비해서 주가가 4배 이상 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덕분에 인수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원래 예상 인수 금액이 1천억 원이었는데 성경에서 이걸 4,271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비싸게 사도 너무 비싸게 사서요. 당시 회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될 정도였다고요. 이렇게 비싸게 사면 우리 이거 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하지만 최종현 회장은 오히려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여지를 원천 차단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해요. 세간에서는 성경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지만요, 오히려 역차별 속에서도 10년간의 치열한 준비, 대승적인 결단 등을 통해서 미래 사업 가치만을 보고 이뤄낸 결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동통신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장한 건 아니죠. 사업을 인수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진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경험과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역량 등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지금처럼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 봐야 하는 거죠. 통신산업은요, 전국의 기지국과 중계국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요, 일정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만 했죠.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했는 거예요. SK텔레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신세기통신이요, 컨소시엄 기업 간 내부 충돌과 외환 위기 동안에 지분 구조가 흔들린 틈을 타서 이걸 인수한 데 성공했거든요. 그 덕분에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와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말 그대로 통신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SK그룹의 주력 산업은 섬유산업을 벗어나서 석유화학산업과 이동통신산업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정현 회장이 1998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권은 지금의 최태원 회장이 이어받았고 회사명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K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석유화학과 통신 그 다음을 이을 SK그룹의 세 번째 퀀텀 점프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SK하이닉스죠. 그런데 사실 SK 반도체의 역사는요, 무려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정현 회장은요, 송길승 전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이제 그룹 수뇌부들과 미래 사업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 나왔냐, 에너지 이외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 반도체와 생명과학 등이 논의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SK그룹은요, 78년에 구미 전자단지 인근에 있던 반도체 전문단지에 입주 신청서를 내고요, 성경 반도체를 설립했어요. 당시에는 반도체나 이동통신이나 둘 다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시대였죠. 그런 때 최정현 회장은 반도체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자금이 말라버리던 때였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성경 반도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이닉스는요, 98년에 정부 주도로 대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막고 부실 기업의 정리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통합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하지만 2001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가 됐어요.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잘 팔리질 않았죠. 왜냐면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투자금을 댈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 반도체는요,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3, 4조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히 현금이 많지 않은 기업이지 않은 이상에 하이닉스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이닉스는요, 반도체 시장의 불안과 경기 불황을 타면서 거듭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요. 이때 거론된 곳이 바로 SK그룹이었습니다. 왜냐면 석유화학과 통신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SK그룹이 꼽혔으니까요. 처음엔요, SK그룹에서 이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타진해보고 나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물론 초기엔 내부에서 반대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SK그룹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 통신, 에너지 이 분야는요, 산업 사이클이 안정적인데 반해 반도체는 산업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변동성이 크고요, 돈 빨아먹는 산업으로 엄청나게 유명했기 때문이죠. 선대 회장들의 과감한 인수가 SK그룹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이때도 결국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통해서 인수 제안서를 냈고요. SK그룹의 탄탄한 자본과 투자가 지원되면서 하이닉스는 반전을 이뤄낸 데 성공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 누구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 당연하죠. 지금 SK 하이닉스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게 HBM인데요. 이 HBM이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2013년에 1세대 HBM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거든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이 AI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SK그룹은 또 다른 퀀텀 점프에 도전 중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산업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그룹사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긴밀하게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AI와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우선 AI 반도체 분야에서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거듭난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빠른 쓸모없는 스펙이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외면받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죠. HBM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난리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만큼 그만큼 그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장 큰 고객사는 엔비디아긴 하지만요, 다른 기업들도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AI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도 HBM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 전체와 연동된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요, SK그룹은요, 계열사 중에서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장애물이나 도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운행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추론 반도체가 계산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걸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이런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반도체를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SK그룹은요, AI 자체도 주력 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SK텔레콤에서만 작년부터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3억 달러를 훨씬 넘어가요. 이걸 일단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자면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SGH에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건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AI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그냥 건물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할지 이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할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업체에다 투자한 거예요. 실제로 현재 SK텔레콤의 새로운 차세대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잘 맞고요. 또 생성형 AI 기업인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아마 엔트로픽이란 기업 이름은 몰라도 클로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엔트로픽과의 협업하에 다국어 LLM을 공동 개발하고 현재 SKT에서 보유하고 있는 LLM의 성능 향상도 같이 추진하는 거죠. 또 GPU 클라우드 기업인 람다에도 2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면요, 기업 고객이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외에도 생성형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천만 달러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현재 AI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 서비스,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와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그야말로 AI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게 이 투자에서 읽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통신 산업이라면 그냥 통화 잘 터지고 뭐 인터넷 잘 되고 이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통해서 무엇을 송신하고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음원 서비스나 미디어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긴 했지만요, 이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목적이 SKT에 가입하게 하고 SKT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과 다양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 자체가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핵심을 이룹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주행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통신기술은 그 매체고 자율주행이란 서비스가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ADAC 같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나 엑스칼리버 같은 반려동물 AI 진단 서비스들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SK그룹에서는요, 이렇게 AI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AI 하드웨어도 동시에 구축을 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역사를 보면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강력한 전후방 통합을 이뤄냈고 이게 SK그룹의 경쟁력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또한 그룹의 전통이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SK그룹의 또 다른 차세대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지금이야 전기차 산업이 캐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도 약간 정체 상황에 빠져 있긴 한데요. 이것도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웠잖아요. 이런 이상기후와 기후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와 이제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다가올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도 정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역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SK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보이죠. 먼저 미래 인간의 생산성과 편의를 증진시킬 AI 서비스, 그리고 그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와 하드웨어, 그리고 그 AI 서비스가 장착될 장비를 가동시킬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SK그룹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SK가 지금 돈이 되는 사업에 만족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지 않았더라면 SK그룹은 섬유 사업을 벗어나지 못해서 작은 회사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섬유 사업에서 만족하지 않고 석유 화학 분야로 진출하고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크게 변화를 했고 성장이란 결과도 누릴 수 있었어요. 또 거기서 만족을 했더라면 석유 사업과 통신 사업의 성장이 정체기로 접어든 지금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건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덕분에 이겨낼 수가 있었죠. 또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그 이상의 미래를 구상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투자. 어쩌면 이것이 SK그룹이 현재 재계 그룹 2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필요한 시기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SK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